그때만 해도 나는 그저 아줌마였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허름한 골목길 한켠에 자리한 작은 식당 민중의 부엌. 간판의 낡은 글씨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아 빛을 잃었고 안에서는 늘 기름전 냄새와 쿰쿰한 김치 냄새가 섞여 배어나왔다. 이곳은 나, 미란의 전부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덜컹거리는 녹슨 철문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른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식당 안은 한겨울 냉기처럼 차갑다. 익숙하게 불을 켜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냄비 가득 육수를 끓이기 시작한다. 뜨거운 김이 후끈하게 얼굴을 때리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김치찌개에 들어갈 돼지고기를 썰고 깍두기를 담글 물을 다듬는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20년이 넘도록 반복해 온 일상이니 몸이 기억하는 것은 당연했다. 내 식당은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허름한 밥집이었다. 메뉴는 흔하디 흔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백반이 전부. 그래도 단골들은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들, 밤늦게까지 야근하다 지쳐 찾아오는 직장인들. 그들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받고 돌아갔다. 나 역시 그들의 고된 하루를 달래주는 식사를 준비하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식당 문을 잠그고 홀로 남겨진 시간은 내게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었다. 낡은 탁자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치우고 마지막 손님이 흘리고 간 젓가락을 주워 올려 소독통에 넣는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나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먼지 앉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고 나는 그 바깥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말없는 아줌마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손님에게 메뉴를 묻고 계산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 외에는 침묵을 지켰다. 딱히 할 이야기도 없었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건지도 모른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필름처럼 늘 똑같은 풍경을 반복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고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고 그리고 밤이 오면 홀로 침묵 속에 잠기는 것. 이 반복적인 일상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정감이었다. 가끔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를 쓸어볼 때가 있었다. 길고 가는 칼자국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흐릿해져 있었지만 나는 그 흉터를 통해 과거의 나와 연결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말할 수도 없는 나의 또 다른 삶의 증거였다.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는지,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심장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손님도 뜸했다. 나는 주방에서 혼자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고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비를 피해 들어온 손님인 줄 알았다. 가영, 명명, 작고 야윈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젖은 몸을 덜덜 떨며 식당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누렁이 한 마리가 보였다. 아마도 주인이 버린 유기견 같았다. 털은 엉망진창이었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비를 맞아 더 처량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내쫓았을 것이다. 식당은 음식을 파는 곳이지 동물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녀석의 눈빛이 유독 내 마음을 건드렸다. 축 처진 눈동자는 배고픔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세상의 냉정함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량함. 나는 말없이 김치전 반죽을 내려놓고 작은 그릇에 어제 팔다 남은 김치찌개 한 숟가락과 찬밥을 담아 녀석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 괜찮아. 조용히 속삭이자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내 손에 들린 음식 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녀석은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순식간에 사라진 밥그릇을 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 미소는 내가 내는 유일한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배를 채운 녀석은 내 발치에 기대어 꼬리를 살랑거렸다. 나는 녀석의 젖은 털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거칠고 뻣뻣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듯했다. 어쩌면 이 녀석에게도 내게도 잠시나마 기대어 쉴 곳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 누렁이는 내 식당의 또 다른 식구가 되었다. 나는 녀석에게 누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누리는 손님들이 오면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리며 손님들에게 작은 웃음을 주었고, 내가 홀로 식당에 있을 때는 조용히 내 발치에 앉아 있어 주었다. 누리의 존재는 내 삭막한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누리가 내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 속에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한적한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세상의 소란과는 담을 쌓고 내 안의 과거와도 거리를 두며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에게 밥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나는 그 작은 우주 안에서 평화롭게 존재하려 애썼다. 낡은 주방 한쪽에는 작고 낡은 자물쇠가 잠겨있는 찬장이 있었다. 나는 가끔 그 찬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어 있다고 믿었다. 꺼내어 쓰는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그 찬장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익숙한 감각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피냄새, 소의 냄새, 그리고 누군가를 제압할 때의 섬뜩한 만족감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어 그런 생각들을 털어냈다. 그 찬장 안에는 오래된 가죽 검집에 쌓인 칼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손잡이에는 붉은색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칼날은 차가운 은빛을 띠고 있었다. 피의 칼, 한때 내 손에서 수없이 많은 적을 베었던 전설처럼 전해지던 칼이었다. 나는 그 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내 과거와 연결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떤 미묘한 집착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그 칼이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식당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어 어둑해지고 있었다. 문득 찬장으로 시선이 향했다. 자물쇠는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한 환각을 느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조용히 살아가자. 더 이상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고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그 결심은 그저 여리고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내게는 그 불씨마저도 소중했다.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었고 내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은 형상으로 내 삶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과거가 곧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나의 작고 소박한 세계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다. 나는 낡은 카운터에 기대어 앉아 밖을 내다봤다. 불 꺼진 가게들과 텅 빈 거리. 이곳은 내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는 공간이었다. 누리는 내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누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까지 이 평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낡은 식당과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킬 수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찬장의 자물쇠가 유난히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언젠가 저 자물쇠가 풀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때는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나는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라고.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는 속삭였다. 피의 칼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고. 그것은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육수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내 식당, 내 삶,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직은 희미하고 보잘것없는 각오였지만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만끽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쩌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해야 했다. 칼을 갈고 재료를 손질하고 다시 불을 지펴야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아직은 오래된 식칼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에 익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은 희미한 불빛 아래 번뜩였다. 나는 익숙하게 물을 썰기 시작했다. 톡톡톡. 일정한 강역으로 들리는 칼소리는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 칼은 오직 음식을 위해 쓰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주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오늘이 며칠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었다. 그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무썰기를 계속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인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저 내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누리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누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옛날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칼을 들고 피냄새 가득한 전장 속을 헤매는 나. 그리고 피 묻은 칼날에 반사되는 나의 차가운 눈동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잠식하고 있는 과거의 잔재였다. 나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대로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칼을 들 것인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찬장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서 피의 칼이 나를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찬장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자물쇠를 만졌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언젠가 이 자물쇠를 열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누리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누리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새벽달기 울 때까지 나는 뒤척였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갔다. 더 많은 양의 육수를 끓였다. 마치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몰랐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폭풍이 내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들 것인지.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여름날이었다. 에어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낡은 식당 안은 후덥지근했고 파리가 윙윙거리며 음식 냄새를 쫓았다. 손님들은 부채질을 연신하며 땀을 닦아냈다. 나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더위 속에서도 식욕을 자극했지만 나는 이미 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그때였다. 덜컹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며 시끄러운 발소리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들 때문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졌다. 우르르 몰려들어온 건 덩치 큰 남자들 대여섯 명이었다. 머리는 길게 기르거나 짧게 깎았고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조폭들이었다. 이 골목에 조폭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건 한두 달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씩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정도였다. 그러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애써 시선을 피했고 그들도 굳이 나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근처 재개발 구역을 둘러싸고 이권 다툼을 벌이는 두 패거리 중 하나인 듯했다. 이곳 식당은 그들에게 잠깐의 휴식처가 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대뜸 빈자리에 아무렇게나 앉더니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의 웅성거림을 압도했다. 가장 앞에 선 덩치 큰 남자가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다. 야, 아줌마. 여기 소주 10병이랑 돼지 불고기 10인분. 나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손님은 없었다. 게다가 10인분이라니 미리 예약도 없이. 나는 천천히 주방 밖으로 나왔다. 죄송하지만 불고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소주는 아줌마가 뭘 알아.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불고기를 외치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두려울 정도로 덩치가 컸고 얼굴은 험악했으며 눈빛은 살벌했다. 그의 왼쪽 눈썹 위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나는 그 칼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런 흉터는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얻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칼잡이 도준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조폭두목 도준이었다. 소문으로는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했다. 도준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아줌마, 장사할 줄 몰라? 손님이 달라는 대로 줘야지. 소주가 없으면 지금 당장 사와. 그리고 빨리 불고기 내놔.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의 말에 그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몇몇은 도준의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얼른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다.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저희 식당은 선술집이 아니라서요. 소주를 많이 갖다 놓지 않습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말대꾸를 해.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가 서 있는 계산대 위로 손을 짚고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 아줌마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어디서 감히 손님한테 토를 달아? 여기가 어디라고 딴소리야? 밥이나 조용히 줘. 그의 말은 위협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나는 손가락 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다. 한때 내가 상대했던 싸움꾼들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애써 그 기억들을 억눌렀다. 지금은 평범한 식당 주인 미란이어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과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도준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부하들은 나를 비웃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다. 하하, 아줌마, 똑똑하게 굴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반항이야? 어휴, 저 늙은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냥 밥이나 해주지. 그들의 조롱이 내 귀에 박혔지만 나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발이 떨렸다.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고기 양념을 준비하는 손길은 애써 침착하게 움직였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마치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도준과 그의 부하들은 매일같이 식당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밥만 먹고 갔지만 점차 행패가 심해졌다. 술을 시키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손님들을 위협했다. 심지어는 계산을 미루거나 아예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일도 빈번했다.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다.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그나마 몇 명 남아있던 손님들도 조폭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식당 매출은 바닥을 쳤다.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졌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이 식당은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이곳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도준과 그의 부하들이 또다시 식당을 찾았다. 그들은 이미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도준은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아줌마, 오늘 왜 이렇게 한산해? 손님 없어. 야, 내가 와줬으니까 오늘 장사는 끝난 줄 알아라.
그는 빈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앉으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의 부하들도 주변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앉아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들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그때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영감은 평생을 이 골목에서 고물상을 하며 살아온 노인이었다.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단골이었다.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자네들 적당히 하게. 여기 아줌마 고생하는 거 안 보이는가? 밥 먹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김영감의 용기 있는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평소에는 남들에게 좀처럼 참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주는 김영감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이 늙은이가 지금 어디서 훈계를 해? 야, 너네 저 늙은이 치워. 도준의 명령에 부하 중 2명이 김영감에게 다가갔다. 나는 다급히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만두세요. 김영감님은 제 단골입니다. 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도준은 나를 비웃듯이 쳐다봤다. 오호, 이 아줌마가 웬일로 나서네. 그럼 늙은이 대신 아줌마가 맞아줄 건가? 부하 중 한 명이 김영감의 어깨를 밀쳤다. 김영감은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협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김영감과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그 순간 김영감에게 다가섰던 부하 중 한 명이 나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힘없이 뒤로 밀려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엉켜있던 누리의 다급한 짖음소리가 들렸다. 누리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그들에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허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억눌러 왔던 분노였다. 도주는 내가 넘어진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꼴랑 이 정도 가지고. 아줌마, 내가 경고했지. 깝치지 말라고. 그는 내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침은 내 볼을 스쳤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김영감은 자신의 탓이라며 내게 미안해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아줌마, 내가 미안하네. 내 때문에. 괜찮아요, 영감님.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도준의 부하 중 한 명인 한 성철이었다. 성철은 다른 부하들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다. 그는 식당 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도준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다. 아마도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준은 성철의 말을 듣는 둥마는둥 하더니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까지 돈 1,0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이 식당 불태워 버릴 줄 알아. 그는 협박의 말을 내뱉으며 식당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는 주변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누리는 구석에서 잔뜩 겁을 먹고 낑낑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이 식당은 내 삶의 전부이자 내가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곳마저 빼앗긴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본능이 꿈틀거렸다. 평화를 갈구하며 애써 외면했던 내 안의 다른 자아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손끝이 저릿했고 온몸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의만이 가득했다. 도주는 내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오호, 아줌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는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주방 안쪽 잠겨있는 찬장을 향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피의 칼. 그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꺼내야만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주는 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야, 너네들 이 아줌마 끌어내. 그의 부하들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그들의 움직임이 느리게 느껴졌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 안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선명해졌다. 그들의 숨소리, 발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방으로 향했다. 도주는 내가 도망치는 줄 알고 더 크게 비웃었다. 하하, 결국 도망치는구만. 이 아줌마도 별 수 없지.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괴물은 한때 피의 칼과 함께 수많은 적을 제압했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그 존재를 다시 소환해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선 나는 망설임 없이 찬장 앞으로 다가섰다. 낡은 찬장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자물쇠를 잡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내 손끝에 전해졌다. 이 자물쇠는 내가 세상과 나 자신을 가두기 위해 채워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풀어야 할 때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자물쇠를 잡아 뜯었다. 낡은 자물쇠는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떨어졌다. 덜컹 찬장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 가죽 검집에 쌓인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검집 위에는 붉은색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칼을 꺼내 들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는 순간 차가운 은빛 칼날이 번뜩이며 어두운 주방 안을 밝혔다. 칼날에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피의 칼, 전설로만 듣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칼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칼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칼의 무게, 손잡이의 감촉,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내 몸에 스며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칼을 든 채 주방 밖으로 나섰다. 식당 안은 여전히 도준 일당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칼을 들고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한 듯했다. 내가 주방 문을 나서자마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이내 당황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특히 도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건 피의 칼. 도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눈은 칼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 이 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식당 아줌마가 아닌
전설의 피의 칼을 든 여인이라니.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었다. 나는 말없이 칼을 비스듬히 세웠다. 칼날이 희미한 식당 불빛 아래 번뜩였다. 차가운 칼날이 내 얼굴에 비쳤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약하고 굴욕적인 표정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싸움에 대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나는 이 식당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도주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그들은 내가 그저 늙고 힘없는 아줌마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전설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내 손에 든 피의 칼이 섬뜩한 빛을 발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닭고기 삶는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피 냄새 같은 것이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도준과 그의 부하들은 내가 들고 있는 칼, 그리고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압도당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칼을 든 채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들의 허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을 먹은 얼굴들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홧김에 식칼을 든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피의 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순히 무기의 의미를 넘어섰다. 그것은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도준의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다른 부하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도준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험악한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당혹감이 역력했다. 아줌마가 뭘 알아? 라고 비웃던 몇 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내가 정말 그 피의 칼의 계승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나가라. 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듯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내 식당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김 영감님께 사과하고 당장 꺼져. 내 말에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였다. 조폭 두목인 자신이 일개 식당 아줌마에게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다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군. 칼 하나 들었다고 겁먹을 줄 알아. 야, 너희 뭐해? 저 아줌마 칼 빼서. 도준은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주춤거렸다. 그들은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당한 듯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도준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행동이 거친 상국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듯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어이, 아줌마. 늙어서 노망났나 보네. 칼 들면 우리가 쫄 줄 알아. 고작 부엌 칼 가지고 상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순식간에 그의 눈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내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다. 육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속도였다. 상구는 자신이 꺼낸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손목을 잡아챈 뒤였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다. 나의 피의 칼이었다. 상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다. 목에 닿은 칼날의 냉기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을 것이다. 그는 칼을 든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작은 칼이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다. 이 칼은 고작 부엌 칼이 아니다. 나는 상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 칼은 죄를 묻는 칼이다. 나는 상구의 목에서 칼을 떼어내며 그를 밀쳤다. 상구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상구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도준 역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김영감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성철의 눈은 더욱 커졌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흥분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누가 다음으로 와볼 텐가? 나는 칼을 든 채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다. 나의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공포를 잠재울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도준의 부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도준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위축된 듯했다. 도준은 자신의 부하들이 겁먹은 모습에 분노한 듯 입술을 잘근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기등등했다. 이 아줌마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아줌마 끌어내. 도준은 애써 부하들을 다그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노려보며 침을 꿀꺽 삼킬 뿐이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피의 칼 앞에서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읽었다. 마지막 경고다. 내 식당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노려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겠지만 그는 내 눈빛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부하들은 안도한 듯 서로를 밀치며 식당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상구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켜 다른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식당을 나섰다. 도준은 식당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 나를 돌아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아줌마,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는 마지막 위협의 말을 내뱉고는 부하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렸다. 그제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 손에 들린 칼은 여전히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칼을 검집에 넣었다. 촥, 칼이 검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식당 안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억눌렸던 손님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몇몇은 내게 다가와 고생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이 낯설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줌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칼을...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칼솜씨네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김영감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미란 아줌마, 고마워. 영감탱이 하나 살렸네. 아닙니다, 영감님. 제가 지켜야 할 곳이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성철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다른 부하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저 아줌마, 방금 그 칼 진짜 피해 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듯 보였다. 당신은 누구시죠? 내가 물었다. 성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성철이라고 합니다. 도준 형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다른 삶을 갈망하는 듯한 갈증이 보였다. 당신은 그들을 떠나야 할 것 같군. 내가 말했다. 성철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줌마를 보고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성철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다시 한번 내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식당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른 부하들과는 달리 망설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성철이 떠나고 식당 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손님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후련함, 안도감, 그리고 다시 시작된 불안감. 나는 주방으로 돌아와 칼집에 넣은 피의 칼을 다시 찬장 깊숙이 넣었다. 부러진 자물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칼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 다시 잠가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손목의 흉터가 유난히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피에 칼을 든 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원했던 평범한 삶은 이미 물 건너간 것만 같았다. 도준이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나는 그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 내게 복수할 것이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더 잔인하게. 나는 그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주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나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리는 내가 불안한 것을 아는지 내 옆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 작은 생명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식당도. 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나는 다시 찬장으로 향했다. 피의 칼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칼날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흐르는 듯했다. 나는 이 칼이 내게 가져다 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 나는 이 칼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동시에 수많은 악인들을 응징했다. 피의 칼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피를 부르는 칼이기도 했다. 나는 칼을 든 채 조용히 식당홀을 걸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어둠 속에 침묵하고 있었다. 낮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북적였던 곳이 밤이 되자 고요해졌다. 나는 이곳을 지켜야 했다. 나의 안식처이자
내가 새 삶을 시작했던 공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도준이 아무리 강한 상대를 데려온다 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것을 지킬 것이다.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밤이 깊어갈수록 내 안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내일 아침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의 칼과 함께라면 어떤 적이라도 맞설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 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왜소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아닌 피의 칼을 든 여인, 미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준과의 대결은 이제 막 불이 붙은 싸움이었다. 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도준의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어설픈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잔뼈 굵은 진정한 꾼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칼을 다루는 자, 주먹이 매서운 자, 그리고 비열한 술수에 능한 자들. 마치 내가 숨겨온 과거를 끄집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나의 영역으로 직접 침범해 들어왔다. 그들이 나타난 건 내가 간신히 지난번 소동으로 어수선해진 식당을 정리하고 다시금 평온을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며칠간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김영감이나 성철처럼 나를 믿어주는 이들이 찾아와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특히 성철은 도준의 곁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한 듯 매일 식당에 들러 자진해서 허드렛 씨를 도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아줌마,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뭐라도 좀 거들겠습니다. 성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성철을 보며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렬한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안으로 들어선 이들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풍겼다.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와 문신이 가득했다. 무려 10명이 넘는 숫자였다. 도준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비웃듯이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지난번 당했던 굴욕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사악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어이, 아줌마. 그놈의 칼 잘 간수하고 있었나? 오늘은 내년 그 칼이 어떻게 부러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도준의 말에 그의 일행들이 킬킬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식당 안에는 김영감과 몇몇 단골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성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은 뭘 원하는가?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내 안에서는 싸움에 대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도준은 씩 웃으며 말했다. 원하는 거? 별거 아니지. 이 식당 우리가 접수한다. 아줌마, 여기서 당장 꺼져. 곱게 나가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이없음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식당은 내 삶의 전부였다. 이곳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헤어소리 말고 돌아가라. 내 식당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준은 내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다.
오호,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그놈의 칼 하나 믿고 까부는 건가? 오늘은 지난번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는 손짓으로 그의 부하 중 한 명을 불렀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남자는 키가 작고 날렵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그의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칼을 능숙하게 돌리며 나를 비웃었다. 이 자는 칼날이다. 이 바닥에서 칼 쓰는 놈들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자지. 내 놈의 피의 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겨뤄봐야겠어. 도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칼날을 든 남자를 주시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와의 싸움이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피의 칼의 명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걸린 대결이었다. 아줌마, 안 됩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성철이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그는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다. 나는 성철의 순수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나왔다. 그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성철아, 비켜라. 이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줌마, 성철은 불안한 눈으로 도준 일행을 바라봤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성철의 어깨를 밀쳐내고 그들 앞으로 나섰다. 도준은 성철을 보며 비웃었다. 오호, 이 배신자 새끼도 여기 있었네. 아줌마한테 빌부터 사는 꼴이 아주 가관이군. 야, 너는 나중에 따로 손봐줄 테니까 저리 비켜. 그는 성철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나는 재빨리 성철을 끌어당겨 내 뒤로 숨겼다. 그의 공격은 빗나갔다. 도주는 나의 행동에 더욱 분노한 듯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젠장. 아줌마, 오늘 끝장을 보자. 그는 칼날에게 고갯짓을 했다. 칼날은 칼을 든 채 내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나는 주방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피의 칼은 여전히 찬장 안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맨몸으로 그를 상대해야만 했다. 칼날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나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칼날이 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소름 돋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연이어 칼을 휘둘렀다. 그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고 김영감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성철은 내 뒤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맨손으로 칼을 상대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의 칼놀림은 능숙했지만 아직 어설픈 점이 많았다. 나는 그의 빈틈을 노렸다. 그가 칼을 크게 휘두르며 공격해오는 순간 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갈랐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채고 그의 칼을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비틀었다. 칼날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웩! 그는 칼을 놓치고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의 칼을 주워 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내 손에 익숙하게 쥐어졌다. 칼날은 팔을 움켜쥐고 나를 노려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 아줌마가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감히 내 식당을 넘보려 했나? 나는 그의 칼을 들고 그를 비웃듯이 말했다. 도주는 내가 맨손으로 칼날을 제압하는 것을 보며 더욱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가장 아끼는 칼잡이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런 젠장. 전부 다 들어가. 저 아줌마를 그냥 두지 마. 도주는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 10명이 일제히 내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주방 안으로 몸을 던졌다. 내가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주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좁은 주방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피에 칼이 있는 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했고 나는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막아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때 내가 칼날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식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아채고 식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겨눴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른 부하들은 잠시 주춤거렸다. 나는 그의 목에서 식칼을 떼어내며 그를 밀쳤다. 그는 뒤로 넘어져 다른 부하들과 부딪혔다. 아줌마, 조심하세요. 성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도준이 뒤에서 식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내가 한눈을 판 틈을 노린 것이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성철이 몸을 던져 나를 밀쳐냈다. 도준의 칼은 성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성철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성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분노에 눈이 뒤집혔다. 내 눈앞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 다치다니. 성철아! 나는 소리쳤다. 성철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아줌마, 어서 그 칼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분노와 힘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방 안쪽에 있는 찬장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부러진 자물쇠가 달린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피의 칼.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는 순간 섬뜩한 빛이 어두운 주방 안을 밝혔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방 안을 가득 채웠다. 피의 칼이 내 손에 쥐어지자 내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피의 칼의 계승자이자 이 식당을 지켜야 할 전사였다. 나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다. 도주는 내가 피의 칼을 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부하들은 내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당한 듯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피의 칼을 든 채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동시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겁에 질린 듯 서로를 밀치며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오늘 너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에 도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말 그대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내게서 멀리 떨어지려 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피의 칼은 내 손에 들려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빈틈을 노려 칼을 휘둘렀다. 칼날은 섬뜩한 소리를 내며 그들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혀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식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도주는 내가 그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아이, 이럴 수가. 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피의 칼의 칼날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이제 내 칼이다. 나는 도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줌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주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몇 분 전만 해도 거만하게 나를 비웃던 그가 이제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칼의 힘이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자 그는 온몸을 덜덜 떨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란 아줌마, 그만하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게. 나는 김영감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피의 칼을 든 채 도준을 노려봤다. 그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칼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도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다시는 이 식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리고 내 부하들 데리고 당장 꺼져.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말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부하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거만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저 패배한 패잔병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피의 칼을 든 채 서 있었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싸움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손끝이 저릿했고 온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아줌마, 괜찮으십니까? 성철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성철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상처는 깊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괜찮다. 어서 치료해야겠다. 나는 성철을 부축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김영감은 놀란 얼굴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구급상자를 꺼내 성철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성철은 고통을 참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줌마,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피의 칼, 그리고 아줌마의 실력, 제가 평생 보았던 싸움꾼들 중 최고였습니다. 성철의 칭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김영감은 내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란 아줌마, 이제 어쩌려고 그래? 저 도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나는 김영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식당을 지킬 것이다.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피의 칼을 다시 찬장 안에 넣었다. 칼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힘이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가올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도준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불이 붙은 참이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은 더욱 고요해졌다. 나는 성철과 함께 앉아 그의 상처를 돌봤다. 성철은 잠시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폭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동료이자 나의 조력자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 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왜소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아닌 피의 칼을 든 여인, 미란. 이제 나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다가올 폭풍을 나는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짧았고 새벽은 길었다. 성철은 주방 한켠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깨에 감아준 붕대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내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도주는 분명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나는 그것을 직감했다. 새벽 5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오늘은 육수를 끓이거나 김치를 담그는 대신 낡은 식당홀을 둘러봤다. 파편이 튀고 의자가 부러지고 테이블이 뒤집혔던 흔적들이 어제 밤의 싸움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리 파편을 쓸어 담고 엎질러진 음식물 자국을 닦아냈다. 나의 손길은 무심했지만 내 안에서는 다가올 대결에 대한 결의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동이 트자마자 김영감이 식당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란 아줌마, 괜찮은가? 도준이 그놈들이 또 올까봐 걱정돼서 잠이 오질 않았네. 괜찮습니다, 영감님. 어제보다 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안심시키듯 말했다. 김영감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의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도왔다. 그때 성철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다, 성철아. 네 덕분에 내가 시간을 벌었다. 나는 성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피의 칼을 제때 꺼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김영감과 성철의 도움으로 식당은 금세 정리되었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끓여 그들에게 대접했다. 구수한 찌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아마도 다가올 폭풍 전에 마지막 평화로운 식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오전 내내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제의 소동이 소문으로 퍼진 탓일 것이다. 나는 묵묵히 주방에서 식칼을 갈았다.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성철은 내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살폈다. 김영감은 식당 구석에 앉아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점심시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식칼을 갈고 있었다. 문득 성철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그 칼, 대체 어떤 칼입니까? 나는 칼 가는 것을 멈추고 성철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칼은 피의 칼이라고 불린다. 한때 나의 동료들이 정의를 위해 사용했던 칼이지. 그리고 나의 숙명과도 같은 칼이다. 나는 피의 칼에 얽힌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때 내가 속했던 그림자 속 조직, 그리고 그 칼이 지닌 의미. 나의 과거가 그렇게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나는 성철에게는 믿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진지하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럼 아줌마는 나는 그 조직의 마지막 계승자였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피의 칼을 꺼내들어 성철에게 보여주었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기운에 성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칼을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정말 전설로만 듣던 칼이군요. 이 칼은 피를 부르는 칼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구현하는 칼이기도 하지.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나는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 찬장 안에 넣었다. 성철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제가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소용없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게다가 나의 과거는 그들만큼이나 어둡다. 내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성철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식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왔다. 나는 피의 칼이 있는 찬장으로 향했다. 성철은 내 옆에 바싹 붙어 섰다. 김영감은 불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다. 미란 아줌마, 무사해야 하네.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영감님. 제가 지킬 겁니다. 덜컹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덩치가 산만했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고 눈빛은 살벌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칼이 들려 있었다. 도주는 그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비웃듯이 노려봤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도준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였다. 어이, 아줌마.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를 거다. 우리 조직에 진짜 형님들을 모시고 왔다. 내 놈의 그깟 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도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내가 피의 칼을 꺼내 들고도 자신들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싸움에 대한 본능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피의 칼이 있는 찬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칼을 꺼내 들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는 순간 섬뜩한 빛이 어두운 식당 안을 밝혔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도준의 부하들은 내가 피의 칼을 든 모습을 보고 잠시 주춤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였다. 저 칼은 정말 피의 칼이잖아. 그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피의 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칼을 든 채 그들을 노려봤다. 나는 이 식당을 지킬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도준은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허튼 소리 말고, 야, 전부 들어가. 저 아줌마 칼부터 빼서. 도준의 명령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내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칼을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피의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피의 칼은 내 손에 들려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빈틈을 노려 칼을 휘둘렀다. 칼날은 섬뜩한 소리를 내며 그들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접시가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성철은 내 뒤에서 불안한 얼굴로 나를 지켜봤다. 김영감은 테이블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도준의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일본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칼을 능숙하게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다. 그의 칼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칼을 막아냈다. 피의 칼과 일본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쨍그랑, 쨍그랑.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공격을 받아치며 그의 빈틈을 노렸다. 그가 칼을 크게 휘두르며 공격해오는 순간 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칼은 허공을 갈랐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아채고 그의 칼을 역이용하여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칼을 놓쳤다. 그의 칼은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다. 큐악! 나는 그의 목에 피의 칼을 겨눴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내 칼솜씨는 제법이군. 하지만 아직 내게는 한참 멀었다. 나는 그의 목에서 칼을 떼어내고 그를 밀쳤다. 그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도준은 내가 그 중년 남자마저 제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내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쇠파이프를 크게 휘두르며 나를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무식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나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피의 칼을 휘둘러 그의 쇠파이프를 부러뜨렸다. 쨍그랑 쇠파이프가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쇠파이프가 부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나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네 공격은 너무 단순하다. 나는 그의 목에서 칼을 떼어내고 그를 밀쳤다.
그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제 도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형님들마저 내게 제압당했다. 도준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 이럴 수가.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피의 칼을 든 채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다. 나는 이 식당을 지킬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내 놈은 더 이상 이 골목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도준의 목에 칼을 겨눴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자 그는 온몸을 덜덜 떨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을 겨눈 채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전부 손들어. 나는 경찰들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칼을 내리지 않았다. 도준은 경찰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안도한 듯 비웃었다. 하하, 결국 경찰이 왔군. 이 아줌마, 이제 너도 끝이다.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나 가라. 도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착하게 칼을 내렸다. 그리고는 칼을 검집에 넣고 찬장 안에 다시 넣었다. 경찰들은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이 식당 주인입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김 영감이 경찰관에게 다가왔다. 경찰관 양반, 이 아줌마는 죄가 없네. 저 도준이 패거리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을 빼앗으려고 했어. 이 아줌마는 자기 식당을 지킨 것뿐이야. 김 영감은 흥분된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성철도 김 영감의 말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경찰관님. 저들이 먼저 아줌마를 공격했고 심지어 저도 다쳤습니다. 아줌마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여주며 증언했다. 경찰관들은 도준과 그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준의 부하들의 상처를 확인하고 식당 안의 파손 상태를 조사했다. 도준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가 당한 겁니다. 저 아줌마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날뛰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경찰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아줌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라. 나는 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경찰에 의해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경찰관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아줌마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칼은... 나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증언은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저기 김 영감님과 성철이가 모든 것을 봤으니 그들의 증언이면 충분할 겁니다. 나는 피의 칼이 있는 찬장을 바라봤다. 경찰관은 나의 시선을 따라 찬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칼은 이미 찬장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내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다.
그들이 사라지자 식당 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성철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어깨는 꽤 깊이 베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성철아, 미안하다. 너 때문에. 아닙니다, 아줌마.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줌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성철은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준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동료이자 나의 가족이었다. 김영감은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미란 아줌마, 정말 대단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골목이 다시 평화를 찾았어. 아닙니다, 영감님. 제가 지켜야 할 곳이니까요. 나는 김영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승리했다. 나의 식당을 지켰고 나 자신을 증명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제 피해 칼의 계승자이자 이 골목의 수호자였다. 나는 주방 안쪽 찬장을 바라봤다. 피해 칼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힘이자 나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내 안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길게 드리워진 나의 그림자는 더 이상 왜소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아닌 피의 칼을 든 여인, 미란.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했고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골목을 지키고 이곳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식당 안은 깨진 그릇 파편과 엎질러진 음식물로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공기는 더 이상 살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왠지 모를 상쾌함이 감돌았다. 도준 일당이 끌려나가고 경찰까지 돌아간 후 식당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붕대를 감은 성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쳐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안도감과 해방감이었다. 성철아, 괜찮은 거 맞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줌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줌마 덕분에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김영감은 식당 한쪽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입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다시금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미란 아줌마, 성철이 정말 고맙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 자네들 덕분에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매일 와서 식사해야겠어. 언제든지 오세요, 영감님. 나는 김영감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경찰이 도준 일당을 체포해간 후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중의 부엌 아줌마가 조폭들을 맨몸으로 제압하고 피해 칼을 꺼내들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 골목을 넘어 주변 동네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식당 문을 열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도준의 보복이 있을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김 영감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식당 앞에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성철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식당에 나와 굳은 일을 도왔다. 그들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음식을 시키면서도 곁눈질로 나를 살폈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내 음식 맛은 변함없이 좋았고, 성철의 밝은 얼굴과 김영감의 푸근한 미소는 식당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말 없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민중의 부엌 아줌마 혹은 피해 칼 아줌마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내가 조폭들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느니, 전설의 피해 칼로 그들의 팔다리를 잘랐다느니 하는 과장된 소문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다. 성철은 이제 내 식당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는 서빙은 물론 주방 일도 능숙하게 도왔다. 나는 그에게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열정적으로 배웠다. 성철은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그의 밝은 에너지는 식당의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식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성철과 함께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찌개의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아줌마, 도준이 그놈들 어떻게 됐을까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감옥에 갔겠지.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거기서 못 나올 거다.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줌마 덕분에 이 골목이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성철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한 번의 행동이 이토록 큰 파급력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성철아, 이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물었다. 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저는 아줌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줌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기특한 미소를 지었다. 성철은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외로운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찾았고 나는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이 식당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드나들어도 좋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말했다. 성철은 감격한 듯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성철에게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았다. 그의 밝은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 후로 민중의 부엌은 더욱 번창했다. 나는 식당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옆 가게가 비어있어 그곳까지 터서 식당을 넓혔다. 새 간판을 달고 내부 인테리어도 새롭게 했다. 민중의 부엌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 식당은 더 이상 낡고 허름한 곳이 아니었다.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손님들은 더욱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다. 나는 성철에게
식당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배웠고 나보다 더 능숙하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 일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나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썼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나를 취재하러 왔다. 그들은 도준 일당과의 싸움, 그리고 피의 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왜 이곳으로 숨어들었는지, 그리고 왜 피의 칼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이야기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나는 이 지역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왔다. 지역 상인들이 조폭들에게 시달리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민중의 부엌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골목의 구심점이자 약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피의 칼을 찬장 안에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식당 한쪽 벽에 걸어두었다. 칼은 여전히 섬뜩한 빛을 발했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상징이자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칼을 보며 나를 존경했고 나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피의 칼이 지닌 무게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칼이었다. 나는 그 칼을 정의를 위해 사용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폭력이었다. 나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식당에 남아 피의 칼을 바라보고 있었다. 칼날에 비친 나의 얼굴은 강인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때 누리가 내 발치에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누리를 쓰다듬었다. 누리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복잡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피의 칼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 나는 그 칼을 통해 싸움의 기술을 배웠지만 동시에 그 칼은 내게 인간의 나약함과 폭력의 비극성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칼을 통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이며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피의 칼은 내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나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었고 나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내게는 김영감과 성철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식당을 운영하며 이 골목에 평화를 가져왔다. 나는 조용히 피의 칼을 벽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칼집에 넣었다. 칼은 이제 벽에 걸려 있기만 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나는 필요할 때 언제든 그것을 다시 꺼내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여전히 밤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평화로웠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골목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식당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편안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민중의 부엌의 주인, 그리고 피의 칼의 계승자, 미란이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빛은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도준 일당이 체포된 지 5년이 지났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에 자리했던 민중의 부엌은 이제 더 이상 그저 허름한 식당이 아니었다. 번듯하게 확장된 건물은 이제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은 여전히 따뜻한 밥을 나누는 식당이었고 2층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문화 공간이자 상담실로 탈바꿈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성철은 이제 어엿한 민중의 부엌의 공동사장이자 주방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엿한 사업가다운 자신감과 함께 변함없는 순수함이 묻어났다. 그는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나와 주방을 정리하고 재료를 손질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했고 그의 요리 솜씨는 나를 능가할 정도였다. 아줌마, 오늘은 김치찌개 육수에 황태를 좀 더 넣었습니다. 국물이 더 시원할 겁니다. 성철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제는 나보다 네 감각이 더 낫구나.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고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성철은 민중의 부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식당을 넘어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영감은 여전히 매일 식당에 들러 식사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성철이 선물해준 깔끔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식당의 최고 고문이자 마스코트였다. 손님들은 김영감에게 안부를 묻고 그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김영감의 존재는 민중의 부엌에 훈훈한 정을 더했다. 민중의 부엌 2층에 새로 문을 연 희망 나눔터는 소문이 자자했다. 나는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때로는 작은 강연을 열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나 가정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물론 피의 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칼이 아닌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너 스스로도 강해질 수 있다. 나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돌았다. 나는 피의 칼을 더 이상 벽에 걸어두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찬장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찬장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칼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과거이자 나의 현재를 만든 중요한 일부였다. 나는 그것을 나의 역사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칼을 들지 않아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 이 골목은 민중의 부엌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조폭들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골목은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식당에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이곳은 진정한 민중의 부엌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낡은 달력을 바라봤다. 오늘이 2025년 5월 28일. 5년 전 내가 피의 칼을 꺼내들었던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평범한 식당 아줌마에서 이 골목의 수호자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나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으로 향했다. 성철은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 김영감은 손님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게 미안해 하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나를 만들었고 나의 피의 칼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나는 이제 행복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식당 밖을 내다봤다.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골목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푸른 잎을 자랑했다. 마치 봄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나의 삶에도 이 골목에도 진정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쌀뜨물을 들고 텃밭으로 향했다. 식당 옆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정성스럽게 쌀뜨물을 뿌려주었다. 작지만 소중한 나의 텃밭. 이곳에서 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의 기쁨을 느꼈다. 내 곁에는 늘 누리가 있었다. 누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녀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나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리는 나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의 피의 칼은 다시 잠들었지만 나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나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성철은 능숙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고 김영감은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활기찬 식당 안의 풍경을 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주방 안쪽 찬장을 바라봤다. 피의 칼은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성장을 상징하는 증표이자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의 결실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지 않아도 강해질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 골목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게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꾼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